한국은 외국인만 보면 눈에 불을 켜고 사기를 치는 국가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당한 경험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요. 여기 한국 전라도의 식당을 방문하게 되었다는 프랑스 여성이 식당 바닥에 드러누워 오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럴 줄 알았으면 한국에는 절대로 오지 않았을 거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대체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마르고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프랑스에서 셰프로 일하고 있는데요. 제가 언제까지 제 직업을 셰프라고 소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레스토랑의 모든 정권을 물려받은 상태입니다. 앞서 한 말로 인해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제가 물려받은 레스토랑은 현재 엄청난 불황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인 불경기에 더해 매우 보수적이셨던 부모님은 전통이라는 명목하에 아직까지도 고지식한 방식으로 레스토랑을 운영 중이셨기에 레스토랑은 정말 내일 당장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파리만 날리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님께서는 새로운 경영 방식을 택할 시간에 요리 공부나 더해서 음식 퀄리티를 높이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건 요리 퀄리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레스토랑은 3대째 내려오는 지역 명물 레스토랑일 뿐더러 저는 나름 프랑스 명문 요리학교를 졸업한 엘리트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레시피나 요리 퀄리티가 문제일 수가 있겠어요? 저는 레스토랑의 경영 방식을 뿌리 끝까지 뜯어고치지 않으면 저희에겐 희망은 없을 거라고 확신했고 그렇게 해외 식당의 경영 방식을 배워오자는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후보지로 고른 곳은 바로 한국과 일본이었죠. 제가 저 멀리에 있는 한국과 일본을 고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그건 바로 일본은 아시아의 전통 요리 강국이고 한국은 요즘 세계에서 가장 핫한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SNS를 둘러보다 보면 떡볶이나 김밥 등 한국 요리 레시피를 공유하는 게시물이 한가득 게시되어 있고 이러한 게시물을 하도 보다 보니 저는 이제 굳이 레시피를 보지 않고도 기본적인 한식쯤은 만들 수 있을 정도가 되었는데요. 프랑스인들은 음식에 관해서라면 매우 보수적이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한식 레시피가 유행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한식이 매우 훌륭한 음식이라는 말과 같죠. 이에 더해 한국과 일본에서는 무한리필이라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시스템의 식당들도 즐비해 있다고 했는데요. 이건 유럽에서는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기에 저는 이러한 프랑스와는 완전히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아시아 요리 강국에서 시스템을 배워보기로 한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분명 낡아빠진 경영 방식을 가지고 있는 저희 레스토랑을 뿌리 끝부터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항공편의 용이함 때문에 일본부터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무한리필 식당부터 들어갔죠. 그리고 그렇게 들어가게 된 일본의 무한리필 식당의 첫 느낌은 매우 긍정적이었어요. 일단 식당 직원들은 놀라울 정도로 친절했고 또 음식의 배치나 구조 또한 깔끔하고 직관적이었거든요. 역시 일본이 요리 강국으로 이름 날릴 수 있던 건 우연이 아닌 모양이었고 저는 어쩌면 한국에 갈 필요도 없이 일본에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 긍정적인 마음은 채 5분도 지나지 않아 큰 실망으로 바뀌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일본인들은 분명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예의 바르고 교양 있어 보였지만 이들의 속내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일단 일본인 손님들은 하나같이 음식을 소량만 가져와서 깨작대고 있길래 저는 일본인들은 음식 낭비를 하지 않으려고 필요한 양의 음식만 가져오는구나 싶어 그들의 행동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곧 일본인들의 이러한 행동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들은 매시 정각마다 제공되는 특별 메뉴를 독차지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고 해당 음식으로 배를 채우기 위해 다른 싸구려 음식을 손대지 않고 있던 거였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일본의 무한리필 식당에서는 1인 1음식 한정으로 특제 스테이크를 제공했는데 일본인들은 하나같이 이러한 한정 메뉴를 한 개가 아닌 여러 개씩을 가져가는 거 아니겠어요? 어이가 없었던 건 이들은 착한 척은 또 하고 싶었는지 자신의 원래 음식 밑에 스테이크를 숨기면서 남들 몰래 스테이크를 3, 4개나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본 레스토랑 측도 정말 음침하기 그지없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어요. 일단 이곳 뷔페에는 큰 접시 대신 작고 두꺼운 접시만을 제공했는데요. 그런데 이 접시는 유리 안에 뭔가 무거운 물질을 집어넣은 듯 유리라고 보기엔 너무나도 무거운 무게를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나 무거움에도 상당히 작은 접시라니. 이건 비효율의 극치를 보여주는 이 세상에 존재해선 안 될 접시였고, 저는 같은 요식업에 종사하는 입장에서 이건 의도적으로 손님들이 많은 음식을 먹을 수 없게끔 설계된 접시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접시 때문에 고객은 음식을 담기 위해 여러 번 이동해야 하는데, 이렇게나 무거운 접시를 들고 계속해서 이동하는 건 상당히 불편한 일이기 때문이죠. 또한 식사 공간의 좌석도 굉장히 불편했는데요. 분명 식사 테이블과 의자는 겉보기에는 꽤 깔끔하고 정갈해 보였지만 의자는 매우 딱딱하고 비좁았으며 식탁은 약간 기울어져 있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좌석들 또한 전부 동일하게 세팅되어 있는 것을 보니 이건 고의적으로 불편한 식사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손님들이 빨리 나가게끔 설계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죠. 저는 일본의 모든 점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점을 보고 정말 실소를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꽤 깔끔해 보이는 일본의 모든 환경에는 알고 보면 음습한 의도가 있었고, 저는 그저 식사만 했을 뿐인데도 벌써부터 피곤해지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죠. 바로 일본인들은 극한의 이익을 위해 음식에 장난질까지 쳐댔기 때문입니다. 저는 셰프로서 손님들의 음식에 장난질을 하겠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곳 무한리필 레스토랑의 음식들은 소금과 향신료의 양을 필요 이상으로 늘렸다는 것을 바로 눈치챌 수 있었어요. 음식은 전체적으로 매우 짰고 디저트도 필요 이상으로 달콤했거든요. 음식을 이런 식으로 만들면 손님들이 포만감을 빨리 느낄 수밖에 없고 갈증 또한 더 빨리 느끼게 되니 물을 더 많이 마시게 될 게 분명한데요. 그리고 그럴수록 포만감은 더욱 빠르게 느끼게 되겠죠. 즉, 이곳 레스토랑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겉만 그럴듯하지 속은 극한의 이익을 위해 윤리를 포기한 곳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그저 약과일 뿐이었어요. 저는 화장실이 급해서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절대로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되었거든요. 바로 제가 화장실의 위치를 물으니 식당 직원은 친절한 태도와는 상반되는 충격적인 답변을 건네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이곳 식당의 화장실은 폐쇄되었습니다. 손님들이 음식을 최대한으로 많이 먹기 위해 화장실에서 속을 비우는 일이 계속되다 보니 자꾸만 화장실이 막혀서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게 되었거든요. 아니, 대체 음식 하나 더 먹으려고 속까지 비우는 행위를 하는 게 말이나 된다는 말인가? 저는 일본에 알면 알수록 음습한 면모의 학을 떼며 빠르게 식당 밖으로 나가 화장실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길을 조금 헤맨 탓에 식당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정말 경악스러운 장면을 목격하고 온몸이 굳어버리고 말았죠. 왜냐하면 일본인 손님들은 정말로 이곳 구석에서 토를 하며 속을 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제 옆에서 정장을 빼입고 교양 있게 식사를 하던 중년의 일본인 남성도 자신이 3분 전에 먹었던 음식을 그대로 개워내고 있었는데요. 그가 자꾸만 식사 중에 어디로 나갔다가 돌아오곤 했기에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그는 이곳에서 토를 하면서까지 음식을 꾸역꾸역 윗속으로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식당 측이 손해를 보는 것이 마치 자신들에게 이익으로 돌아오기라도 하는 것처럼 행동했고, 저는 겉보기에는 매우 멀쩡하던 일본인들이 뒤에서는 이런 추잡스러운 짓까지 서슴지 않으며 극한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보고 일본인들의 앞뒤가 완전히 다른 모습에 소름이 돋아버렸습니다. 저는 어디선가 일본인들은 겉으로는 교양 있어 보이고 착해 보이지만 이들의 속내는 음침하기 그지없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그러나 이는 그저 일본인들을 모함하기 위한 헛소리라고 생각할 뿐이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어이없는 경험들을 하고 나니 일본인들은 정말로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애초에 무한리필이라는 제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무한리필은 인간 본성에 있는 이기심을 고려하지 않은 바보 같은 제도였고, 일본인들은 그러한 본성을 숨기려고 했지만 결국 자신들의 이기적이고 지저분한 본성을 거스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건 일본인들의 잘못이라고 보기도 어려웠죠. 그래서 저는 애써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며 무한리필 식당에서 벗어나 그저 평범한 해산물 요리 전문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굴요리와 해산물 모듬 요리를 주문했죠. 일본인 직원 아주머니는 무척이나 친절했어요. 저는 일본어를 전혀 못했음에도 직접 번역 앱을 사용해가면서까지 웃는 얼굴로 응대해 주었고, 또 음식은 괜찮은지를 계속해서 물어봐 주었거든요. 솔직히 그렇게 나온 음식은 완전히 별로였습니다.
일본 음식이 유명한 건 그저 브랜딩과 홍보 덕분이었는지 일본 음식들은 하나같이 지나치게 짰고 더군다나 요리학교를 나온 전문가인 저였기에 이건 절대로 좋은 요리라고 할 수 없었죠. 그러나 일본인 아주머니는 제게 음료수까지 가져다주며 끝까지 친절을 베풀어 주셨고 또 제가 메인 요리를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밑반찬으로만 배를 채우자 요청하지도 않았음에도 밑반찬을 리필해주며 저를 끝까지 챙겨주었습니다. 음식은 분명 형편없었으나 저는 이러한 일본의 친절한 서비스 정신이야말로 프랑스에 꼭 필요하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그렇게 메인 요리를 거의 다 남긴 채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계산서를 받아들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계산서에는 35,000엔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 찍혀 있었거든요. 저는 얼이 빠져서 몇 초간 멍해 있었고 이내 정신을 차리자마자 이건 터무니없는 가격이라며 항의를 했는데요. 그러나 그렇게나 친절하던 일본인 아주머니는 계산을 할 때가 되자 정색을 하며 말없이 계산서 내역을 가리켰고 내역을 확인한 저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일본인 아주머니가 말도 없이 리필해준 각종 밑반찬 그리고 주문하지도 않았음에도 가져다준 음료수의 값이 전부 다 청구되어 있었거든요. 심지어 그녀는 메뉴판 구석에 작은 글씨로 적혀있는 일본어 글씨도 가리켰는데요. 번역을 해보니 굴요리는 개당 가격이고 해산물 또한 개당과 그램당 가격이라는 터무니없는 문구가 적혀있더라고요.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누가 주문을 한단 말인가? 저는 이건 명백한 사기임을 인지하고 곧바로 일본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일본 경찰은 오히려 외국인인 제 여권을 검사하며 여행 목적을 꼬치꼬치 캐묻는 등 무조건 자국민 편만을 들어주는 황당한 조치를 취했고 아무튼 메뉴판에 글씨가 적혀져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책임감 없는 말을 건네더니 이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과 속이 완전히 다른 일본인들의 모습에 소름이 돋아버렸고 이 나라에서 배울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하며 즉시 일본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프랑스 사람들은 불친절하고 고객응대도 형편없이 한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남의 뒤통수를 치거나 사기를 치지는 않죠. 하지만 일본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국가였고 저는 그 즉시 학을 떼며 일본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프랑스로 귀국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저는 순간적으로 장사가 안 돼서 가문 대대로 내려오던 레스토랑의 빈좌석들을 보며 눈시울을 붉히는 부모님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저는 레스토랑을 위해 젊음을 전부 바치셨던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레스토랑을 살려내야 한다는 의지를 불태우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국에 한번 가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의 실망스러운 경험 때문인지 저는 한국은 뭔가 기대도 안 되기도 했고 너무 배고픈 나머지 그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눈에 보이는 식당 아무 곳이나 들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렇게 들어간 한국 식당에서 저는 곧바로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본 한국인 할머니는 손님인 제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그대로 주방으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아니, 이게 무슨 황당한 고객응대라는 말인가? 일본은 착한 척이라도 했지만 한국은 그런 척도 하지 않는 국가였고 저는 이러한 한국의 황당한 서비스에 눈이 휘둥그레질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문을 거절당한 줄 알고 당황한 채 얼마간 서 있었고 이내 식당을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그제야 주방으로 들어가셨던 한국인 할머니는 다시금 나와서 뜬금없이 요리를 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분명 주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멋대로 음식을 내올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저는 일본인들이 제게 그랬던 것처럼 이 할머니도 제게 터무니없는 요금을 받으려는 건가 싶어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가게 문을 박차고 나가기엔 할머니께서 내오신 음식들은 너무나도 맛있어 보이더군요. 그렇게 저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 앉아서 숟가락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씩 맛보게 된 한식은 정말 상상 그 이상이더라고요. 일단 시금치와 콩나물 등의 양념나물 반찬은 정말 훌륭했는데 참기름, 마늘, 소금 약간으로 간을 맞춘 시금치와 콩나물은 맛도 맛이지만 필수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 함량이 높아서 건강에도 매우 좋은 요리였습니다. 장조림은 또 어떻고요? 소고기와 삶은 달걀을, 마늘, 고추, 메추리알을 통째로 넣은 고소한 단맛의 간장 육수에 넣고 끓인 간장조림 요리인 장조림은 감칠맛이 일품인 최고의 단백질 요리였는데요. 장조림의 고소하고 약간 달콤한 풍미는 쌀밥과 매우 잘 어울렸고 식사의 전반적인 깊이를 높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바로 잡채였죠. 잡채는 당면, 피망, 당근, 버섯, 시금치로 만든 시각적으로 굉장한 볼거리를 선사하는 요리로 간장과 참기름으로 볶아 감칠맛을 더했는데요. 여러 채소가 들어간 요리답게 잡채는 맛있을 뿐만 아니라 영양소로 가득 차 있어서 잡채와 밥만 있어도 멋진 한 끼 식사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한식은 그야말로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긴 기적의 요리처럼 보였고, 저는 맛에만 치중하여 영양을 챙기지 못한 프랑스 요리보다 한식이 훨씬 더 과학적이고 우수하다고 느끼며 감탄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메인 요리가 나오기 전이었음에도 순식간에 밥 한 공기를 완전히 비워버렸는데요. 그리고 밥 한 공기를 추가적으로 주문을 하고서야 메인 요리가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메인 요리인 고추장찌개와 오징어 볶음도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매력이 넘쳤어요. 두부, 양파, 다양한 채소로 만든 고추장찌개는 선명한 붉은색과 풍부한 풍미로 어떤 식사에도 따뜻하고 풍성한 맛을 더해주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매콤하고 고소한 육수는 부드러운 반찬과 잘 어울리며 고추장과 풍미면에서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고 있었죠. 고추장찌개의 따뜻함과 풍미는 다른 반찬들의 시원하고 가벼운 요리와 큰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저는 한식은 일식과는 달리 엄청난 조화로움을 갖춘 최고의 요리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징어 볶음도 환상적이었어요. 그러나 오징어 볶음은 프랑스인인 제가 먹기엔 너무나도 매웠는데요. 오징어 볶음의 매콤한 풍미와 쫄깃함 식감은 분명 훌륭했지만 제 혀는 딱 고추장찌개까지만 감당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추가적인 밥까지 전부 비웠음에도 오징어 볶음만은 잘 못 먹는 모습을 보이자 한국인 할머니는 제게 불고기 요리를 추가적으로 내오셨을 뿐만 아니라 제가 순식간에 비워버린 각종 반찬들을 새로운 반찬들로 채워주시기까지 하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새로 가져온 요리는 기존에 제공되었던 요리도 아닌 두부를 한 입 크기로 썰어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팬에 볶은 두부전 요리와 냄새만 맡아도 군침이 절로 나오는 부추전 요리였기에 저는 이건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누가 메인 요리뿐만 아니라 높은 품질의 반찬 요리까지 무료로 추가 제공하겠어요? 저는 일본에서 호되게 당했던 것처럼 한국인 할머니 역시 외국인인 제게 사기를 쳐서 극한의 이득을 뽑아내려고 하는 것임을 직감했는데요. 아무래도 할머니는 제가 주문하지도 않은 반찬들과 불고기 요리의 가격을 전부 받아내려고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또 제가 한국에 큰 실망을 하며 여러 생각에 잠겨있자 할머니는 한국의 전통술인 막걸리까지 내오셨기에 저는 여기서 이 할머니는 제게 사기를 치는 것임을 확신하고 그만 그동안 쌓여왔던 울분이 폭발하고 말았는데요. 저는 망해가는 식당을 살리기 위해 엄청난 장거리 비행을 감수하며 아시아로 왔는데 매일같이 사기만 당하며 돈이나 뜯기다니 저는 제가 바보가 된 것 같은 무력감을 느꼈고 그만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무척이나 당황해 하시더니 이내 저를 달래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대놓고 사기를 치고도 이제 와서 뻔뻔하게 달래주는 척을 하는 할머니께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번역앱을 켠 뒤 주문하지도 않은 메뉴를 내온 것도 모자라 외국인에게 극한으로 돈을 뜯기 위해 추가 메뉴와 술까지 강매하다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며 강하게 항의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제 호기로움도 잠시 번역앱을 통해 다시 받게 된 할머니의 답변에 저는 충격을 받고 할 말을 잃고 말았죠. 할머니는 벽에 붙은 한국어 메뉴를 가리키더니 이곳은 백반 전문 식당이므로 메뉴는 하나밖에 없어서 곧바로 음식을 만든 것이며 한국은 기본적으로 모든 밑반찬이 무료고 또 얼마든지 리필이 가능하므로 추가 반찬은 당연히 무료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막걸리의 경우도 외국인이 한식을 잘 먹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무료로 준 것이며 메인 요리인 오징어 볶음을 못 먹는 게 마음이 아파서 딸 같은 마음의 불고기라는 메인 요리를 추가적으로 제공한 거라는 전혀 예상치도 못한 답변을 건네오더라고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나 음식을 퍼준다면 도대체가 이 음식점에 남는 이익은 절대로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나 한국인 할머니께서는 한국은 원래 먹는 것 가지고 야박하게 구는 나라가 아니라며 한국은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굶주린 사람을 위해서라면 흔쾌히 무료 식사를 내오는 문화까지 있고 자신은 아무리 손해를 보더라도 손님들이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만 보면 그걸로 됐다며 감동적인 말까지 건네더라고요. 결국 저는 할머니의 말에 감탄을 하며 할머니께서 내오신 추가 음식들을 전부 입에 쑤셔 넣었고 그렇게 밥을 3공기나 비우며 한식을 완전히 끝내버렸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웬만한 남성들도 밥 3공기는 도저히 먹지 못하는데 살면서 이렇게나 음식을 잘 먹는 여자는 처음 봤다며 깜짝 놀라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비운 그릇들은 따로 설거지를 할 필요조차 없으니 음식값을 조금 더 깎아줘야겠다며 우스갯소리까지 하셨기에 저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오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정말로 9,000원이라는 금액만을 지불한 채 식당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요. 제가 먹은 음식들을 전부 다 합친다면 프랑스였다면 그의 5배는 지불해야 했을 테지만 한국은 정말 놀랍도록 아름다운 국가였기에 제게 기적과도 같은 경험을 선사해줬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 덕분에 일본에서 상처받은 마음을 전부 치유할 수 있었고 그 다음 날 한국의 무한리필 식당은 어떨지 궁금해서 답사를 한번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한국이라도 무한리필이라는 인간 본성을 거스르는 시스템 따위는 절대로 극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저는 한국의 무한리필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경악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뷔페는 일본처럼 깔끔한 배치에 더해 최첨단 인프라까지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선 한국은 정말로 먹을 것으로 장난을 치는 국가가 아닌지 분명 무한리필 레스토랑 입장에서는 손님들이 음식을 적게 먹어야 이익인 상황임에도 테이블이나 의자는 전혀 불편하게 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식당은 손님들을 최대한으로 배려해주고 있더라고요. 뷔페의 각 요리는 신선도, 온도, 유통기한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AI 센서로 모니터링되고 있었고 이는 전부 고객들에게 고지해주며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러한 AI 센서는 주방과 통신하여 부족한 음식을 적시에 재입고하여 음식을 항상 신선하고 저렴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도 했는데요. 또한 이러한 한국이 자체 개발했다는 AI 시스템은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어떤 품목이 가장 인기 있는지 추적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있기도 했기에 한국은 기술력 하나로 식당과 손님 모두가 최대한의 이익을 볼 수 있게 해놓은 셈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이었는데요. 일본인들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음식 하나 더 먹으려고 토를 하거나 하는 인간 이하의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을 뿐더러 아무리 비싸고 맛있는 음식이라도 뒷사람들을 배려하며 음식을 여러 개 가져가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한국인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기다리다가도 어린이가 있으면 아이가 먼저 음식을 집을 수 있도록 양보해주는 놀라운 교양 수준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건 공감과 인내라는 한국인들의 뿌리 깊은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 같았고 한국인들은 정말로 인간 본성을 거스르는 시스템마저도 초월하는 놀라운 사람들인 모양이었죠. 물론 한국 뷔페도 일본 뷔페처럼 특정 시간마다 한정 요리를 제공하긴 했어요. 그러나 일본과 달랐던 점이라면 한국은 1인 1메뉴라는 제한사항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였죠. 그래도 한국인들은 뒷사람들을 배려하여 1인당 하나의 메뉴만을 양심껏 가져가더라고요. 문제라면 저는 그러한 한정 메뉴를 먹지 못하게 될 위기에 처했다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른 한식 요리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경험을 하고 있었기에 구태여 한정 요리로 나온 스테이크를 먹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한정 요리니 한번 맛이라도 볼까 싶어 뒤늦게 줄을 서봤는데 남은 요리와 줄을 비교해보니 아무래도 제 앞에서 요리가 동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정말 예상치도 못한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어떤 중년의 남성은 하나밖에 남지 않은 스테이크를 자신의 뒤에서 절박한 표정을 짓고 있던 어린 소녀에게 양보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제가 이러한 아름다운 장면에 훈훈해 있던 찰나 이 어린아이는 뒤에 있던 저를 보더니 이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녀는 큰 결심을 내렸다는 듯 두 눈을 꼭 감고 자신이 양보받은 스테이크를 그대로 제게 양보해 주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장면을 보고 한국인들의 이러한 배려심 깊은 면모는 선천적이구나 싶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어린아이가 자신의 음식까지 포기해가며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 양보를 해줄 수가 있단 말인가요? 당연히 저는 이 어린아이의 스테이크를 받지 않았고 그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엄지손가락만을 치켜올릴 뿐이었어요. 이건 외국인에게 사기를 일삼는 일본의 어른들보다 훨씬 성숙하고 멋있는 모습이었고 저는 한국은 아이들조차 일본의 어른들보다 수준이 높다는 사실에 여러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었죠.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체는 무엇이란 말인가? 저는 이러한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에 푹 빠져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오랜 시간 동안 한국에 머물렀고 그렇게 프랑스로 되돌아가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한국인들이 제게 보여준 아름다운 모습들을 참조해서
그대로 저희 레스토랑에 적용시켜 보기로 했어요. 일단 저는 한국의 무료 반찬 시스템을 보고 저희 레스토랑을 찾는 모든 손님들에게 식전 수프와 수제 과자, 그리고 샐러드를 제공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연히 부모님께서는 펄쩍 뛰시며 도대체 안 그래도 망해가는 식당에서 마진을 더 줄이면 어떻게 하냐며 노발대발하시더군요. 그러나 저는 한국인들처럼 당장의 이익을 쫓기보다는 요리사로서의 본분에 먼저 충실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윤을 추구하기 이전에 손님들에게 최대한의 만족을 줄 의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한국인의 정신은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죠. 바로 분명 망해가던 저희 레스토랑이었지만 한국식 반찬 제공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손님이 급증했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간단했어요. 아무래도 프랑스인들은 요리에 매우 진심이다 보니 요리에 한해서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수준에 이르렀는데요. 그런데 손님들을 위해 여러 무료 음식들을 내오는 저희 레스토랑의 정책을 보고 저희 레스토랑은 손님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레스토랑이라는 이미지와 또 고급스러운 이미지까지 심어주었기에 프랑스의 만연한 불친절한 서비스의 염증을 느끼던 프랑스인들의 발걸음을 완전히 사로잡게 된 것입니다. 물론 프랑스인들의 시민의식은 한국인들처럼 뛰어나지는 않아서 무한리필 시스템은 도저히 따라할 엄두가 나지 않는데요. 프랑스에서 한국처럼 무한리필 제도를 따라했다간 프랑스인들은 전부 일본인들처럼 토를 해서라도 음식을 꾸역꾸역 입에 집어넣거나 음식을 훔쳐갈 게 분명하거든요. 아무튼 저희 레스토랑은 한국을 따라한 덕분에 전례 없는 전성기를 맞이한 상태인데요. 저는 언젠가는 프랑스도 한국처럼 배려와 신뢰의 문화가 자리 잡혀 무한리필 시스템까지 도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제게 기적을 선사해준 한국에 무한한 감사를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 한국은 제대로 된 고속도로도 없는 빈민국가일 뿐이다. 이젠 전 세계가 한국이 감추고 있던 실체를 인지할 때가 왔다. 여기 중국 상류층 출신의 중국 여성이 한국의 후진적인 실체를 전 세계에 공개하겠다며 호기롭게 한국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한국 고속도로 진입 3초 만에 경악을 하며 놀라 나자빠지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대체 한국에서 어떤 장면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출신의 구이잉이라고 합니다. 저는 중국의 상류층 출신으로 항상 부족함 없이 인생을 살아왔는데요. 그리고 중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의 나라기 때문에 저는 중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부유층으로서의 여유를 가지며 꽤 만족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 만족스러웠던 삶은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게 되면서 완전히 산산조각나고 말았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그간 중국이 세계의 중심인 줄 알고 살아왔지만 분명 세계 유행을 선도하고 있다던 미국에서의 중국의 존재감은 정말 처참할 정도로 형편없었거든요. 일례로 음식점만 봐도 그렇습니다. 저는 분명 중국 언론에서 중국 문화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중식은 세계 최고의 음식이므로 세계 어디에서든 찾아볼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실제로 중국 언론에서는 이러한 중국 문화의 인기를 매일같이 보도하고 있기에 저는 당연히 미국인들은 중국인들을 존경하며 미국에 나가더라도 음식에 대한 걱정은 일절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본 미국은 전혀 다르더군요. 미국 내에 중국 문화가 성행하고 있기는커녕 오히려 그렇게나 물러봤던 한국 문화가 미국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고 음식점도 한식당만 이곳저곳에 보이지 중식당은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중국 언론에서는 분명 중식은 미국 사회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인 음식이라고 했고 십수년 전에 미국으로 유학 다녀온 사람들은 전부 미국의 중식당이 그렇게나 많다며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그러한 중식당들은 현재 전부 한식당으로 바뀌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자존심이 상했던 건 미국 길거리에는 한국의 호떡이나 떡볶이를 판매하는 노점들이 즐비해 있고 한식당도 눈만 돌리면 손쉽게 찾아볼 수 있었을 뿐더러 이러한 한국 관련 음식점은 늘 문전성시를 이뤘지만 얼마 되지도 않는 숫자의 중식당들은 죄다 파리만 날리고 있었다는 거였죠. 심지어 일부 중국인들은 멀쩡한 중식당을 놔두고 한식당에서 일을 하기도 하는 등 정말 믿기지 않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미치고 팔짝 뛰는 상황이었고 결국 저는 한국에 대한 엄청난 분노를 느끼고 말았습니다.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속국쯤 되는 나라로 한식 또한 그 유래가 전부 중국이고 삼겹살이나 삼계탕 같은 요리는
전부 한국이 중국 음식을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가짜 음식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이런 문화 도둑질을 통해 얻은 음식을 자기네들 것이라고 억지를 부리며 외국에서 팔아먹고 있다니 한국인들은 정말 양심도 없는 족속들인 게 분명했어요. 그리고 이젠 중국인들조차 한식당을 운영하는 씁쓸한 현실에 중국의 국가 파워는 대체 어디로 간 건가 싶어 한탄스럽기도 했죠.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 문화는 더 이상 비주류 문화가 아닌 세계 유행을 선도하는 국가인 미국에서조차 주류 문화로 인정받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같은 수업을 듣던 미국인 학생들이 떼거지로 모여 어디론가로 이동하려고 했기에 저는 학교 행사라도 있는 건가 싶어 그들 보고 어디에 가는 거냐고 질문을 건네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은 K-팝 콘서트에 갈 거라는 생각지도 못한 답변을 건네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분명 K-팝 등의 한국 문화는 그저 아시아에서나 통할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K-팝은 중국 전통음악의 운율과 형식을 그대로 따라한 아류작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 문화를 훔친 K-팝은 미국에서 완전히 주류 문화로 자리 잡았고 전 세계 유행을 선도한다는 미국 대학생들조차 매우 좋아하고 있던 것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 K-팝은 콘서트만 열렸다 하면 수만 명의 정원도 전부 채울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독차지하는 문화였고 실제로 전 세계에서 날고 기는 스타들만 오를 수 있다던 로스앤젤레스의 소파이 스타디움에서도 K-팝 스타들은 어렵지 않게 초청받아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요. 나흘 동안 20만 명 이상의 팬들이 K-팝 콘서트 하나만을 위해 모이는 등 K-팝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이건 중국의 차이나팝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이었기에 저는 더욱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의 차이나팝은 중국 정부 차원에서 홍보를 위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기도 했고 분명 중국 언론에서는 현재 미국에서의 중국 음악의 입지는 K-팝을 완전히 추월한 상태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거든요. 그러나 현실은 미국에서 중국 음악 중 한 곡이라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뿐더러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중국은 아직도 동양풍의 전통음악만 듣고 사는 줄 알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K-팝의 원조 격인 중국 음악을 알리려고 노래를 틀기라도 하는 날에는 미국인들은 하나같이 중국어 소리가 듣기 싫다며 당장 끄라고 윽박을 질렀기에 저는 이러한 비참한 현실에 항상 고개를 숙여야만 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또 어떻고요? 솔직히 중국인들도 한국 드라마에 거의 미쳐있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인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중국인들보다도 훨씬 더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TV 채널을 돌려봐도 한국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는 채널들은 정말 수도 없이 많은데 비해 중국 드라마를 방영해주는 채널은 단 하나도 없었거든요. 수백 개의 채널 중에 단 하나도 말입니다. 한국 드라마 자체가 중국의 전통 경극 및 공연의 형식을 그대로 따라한 가짜이므로 저는 이러한 베끼기로 인해 탄생한 한국 드라마는 마땅히 아시안 드라마를 따서 A드라마로 불려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도둑질한 문화로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는 중이었어요. 저는 이러한 상황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고 한국에 대한 열등감과 분노에 휩싸여 한국을 깎아내리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제게 한국의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자신의 것이냥 행세하는 뻔뻔한 행보를 전 세계에 공개할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죠. 그건 바로 강의시간 중 교수님께서 미래의 전기차 패권은 어떤 국가가 쥐게 될 것이냐는 주제를 들고 오셨거든요. 많은 전문가들이 곧 전기차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몇 년만 지나면 내연기관 차량은 볼 수 없게 될 거라고 주장하고 있죠. 마치 기존의 휴대폰이 전부 사라지고 이제는 전부 스마트폰으로 대체된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이러한 예측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만약 예측이 맞다고 가정한다면 이 엄청난 전기차 시장은 과연 누가 지배하게 될까요? 일본? 독일? 그럴 리 없습니다. 일본과 독일은 확실히 내연기관 차량 부분에서 엄청난 기술력을 자랑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전기차로의 전환을 전혀 준비하지 못했고 전기차 기술력이 거의 전무한 수준이죠. 그렇다면 이 압도적인 시장을 장악하고 그에 대한 이익을 전부 가져올 국가는 과연 누가 될까요? 이건 아무리 봐도 답이 정해져 있는 상황과 다름없었습니다. 중국은 전기차 강국으로 국가 차원에서도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국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곧장 손을 들게 됩니다. 당연히 중국입니다. 기술력만 봐도
중국은 이미 미국을 뛰어넘은 세계 최고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중국의 강력한 면모는 한국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몹시 가난할 뿐더러 기술적으로도 매우 열악한 국가거든요. 실제로 한국의 기아나 현대 등의 차량 브랜드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만 해도 중국이 열악한 한국을 가엾게 여겨 기술력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중국의 속국과 다름없는 국가로 이러한 중국의 지원 덕분에 근근히 먹고 살아가는 국가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도 중국은 한국의 전기차 기술력의 일부를 제공했고, 덕분에 한국은 전기차를 만들 능력을 갖게 되었죠. 즉, 한국의 전기차가 전 세계로 수출되는 것만 봐도 이는 중국이 세계 최고라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라는 말입니다. 애초에 한국의 전기차 기술 자체가 중국이 한참 전에 개발해냈고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한국에 전수해준 기술이거든요. 그러니 만약 중국이 최신 기술력을 선보일 때가 된다면 중국은 곧바로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겠죠. 저는 이로써 사람들이 한국의 가난한 실체를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한국은 모든 것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주제에 이상하리만큼 이미지가 좋기 때문이죠. 그러나 교수는 그런 저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더니 이내 경악을 금치 못할 답변을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중국이 한국의 전기차 기술을 전수해줬다고요? 학생은 현재 한국의 기술력 수준이 어느 경지에까지 이르렀는지 전혀 모르고 있군요. 일단 중국은 배터리 기술력부터 한국의 수준에 전혀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와 같은 기업이 주도하는 한국의 첨단 배터리 기술은 현대와 기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에도 전력을 공급하거든요. 그러나 중국은 어떻죠? 물론 중국의 배터리 기업들은 분명 저가 정책을 통해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에 전력을 공급하는 일부의 계약을 따내긴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산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와 수명이 명시된 것보다 한참 뒤처졌고 또 이마저도 안정성이 형편없어서 저절로 폭발하곤 하기에 지금은 모든 계약이 끊기며 신뢰성이 아예 없는 중국산 배터리를 아무도 쓰려고 하지 않죠. 하지만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는 높은 에너지 밀도, 긴 수명, 우수한 안전 기능으로 매우 유명하고 현재 전 세계의 주요 자동차 기업들로부터 엄청난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본도 안 된 중국산 전기차를 대체 누가 타려고 할까요? 제가 듣기로는 중국인들조차 중국산 전기차를 절대로 구매하려고 하지 않으며 안정성이 검증된 한국산 전기차를 구매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러나 중국이 한국을 따라잡으려면 아직도 한참 멀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따로 있죠. 바로 한국의 전기차 기술은 전 세계로 수출되며 이러한 최첨단 기술로 하여금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데 반해 중국은 이러한 강력한 전기차 기술력을 가진 한국에 의해 국가 수주 경쟁에서 연패하며 이제는 저가 정책조차 통하지 않는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일례로 현대의 유럽으로의 대규모 전기 버스 수출 계약을 들 수 있을 텐데요. 현대는 유럽의 친환경 대중교통 추진의 일환으로 여러 유럽 도시에 수소 전기 버스를 수출하는 주요 계약을 수주했거든요.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의 도시에서는 인상적인 효율성과 무공해를 자랑하는 현대의 수소 버스를 주문했는데 이것만 봐도 유럽은 내연 기관에만 안주하여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고 결국 수소 전기차 기술에 한참을 뒤처져 이제는 한국의 기술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중국 또한 돈 냄새를 맡고 한국과 더불어 수주 경쟁에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열악한 기술력을 저가 정책으로 메꾸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결국에는 한국의 적수가 전혀 되지 않았죠. 유럽 입장에서는 중국이 아무리 저가 정책을 내세우더라도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현대의 전기 버스는 한 번 충전으로 400km가 넘는 주행거리를 가져갈 수 있으므로 도시 교통에 상당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중국산 전기차는 한 번의 충전으로 한국산 전기버스의 절반도 안 되는 주행거리만을 보여줄 뿐이고 이조차도 안정성이 없어서 충전을 하면 할수록 효율이 감소해 6개월도 안 되었는데 주행거리가 100km 이하로 줄어드는 처참한 수준을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만든 전기버스는 극한의 환경이나 오르막길 등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최대 효율을 유지하는 괴물 같은 성능을 보여주므로 유럽 입장에서는 한국과 계약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한국의 소름 돋는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대는 스위스에서 엑시언트 연료 전지 트럭을 출시하여 유럽에 배치된 최초의 연료 전지 대형 트럭을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현대는 2021년에만 46대 이상을 인도했으며
스위스 전역에 수백 대를 추가로 배치하는 계약을 따냈다고 합니다. 스위스는 이러한 국가 수주 계약에 있어서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는 국가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대의 기술력이 그만큼 압도적이었다는 소리고, 이번 계약을 통해 한국은 이제 스위스를 넘어 유럽 전기차 시장 전역을 지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중국도 이러한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스위스의 국가 수주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수소차 기술은 한국의 발끝조차 못 미치는 게 현실이었죠. 현대의 엑시언트 트럭의 주행거리는 1회 충전 시 400km이며 수증기만 배출하여 지속 가능한 물류를 실현할 수 있기에 다른 경쟁자들을 압도하는 성능을 자랑한다고 볼 수 있었지만 중국은 애들 장난감 수준의 수소 트럭을 선보였을 뿐이었거든요. 중국은 그저 성능 조작으로 어떻게든 일단 계약만 성사시키기로 작정했지만 그러한 조작도 제대로 못해서 결국 들통나고 쫓겨나 버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모든 객관적인 지표가 한국이 중국을 압도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중국이 한국의 기술을 전수해주느냐는 3살짜리 아이도 안 믿을 한심한 거짓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중국인들은 정말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뻔뻔한 거짓말로 다른 국가들을 비하하곤 하던데 이렇듯 현실을 보려고 하지 않고 회피만 하니 중국의 기술 발전이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한국을 좀 보세요. 한국은 자신들의 약점을 용기 있게 받아들였고 늘 보완하고 수정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 최고의 전기차 기술력을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런 한국이기에 만약 전기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한다면 한국은 이 모든 파일을 가로채가며 미국을 위협하는 새로운 초일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전기차 시장은 천문학적인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므로 이러한 최첨단 기술에 미리 준비해놓은 한국은 전례 없는 이익을 독점하며 압도적인 국가로 재탄생하게 될 거라는 말이죠. 이건 정말 말도 안 됐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든 정보를 중국 공영방송에서 직접 얻었고 공영방송이 거짓말을 칠 리는 절대로 없었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한국은 몹시도 가난한 국가로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체가 거의 없어서 한국에서 차량을 끌고 다니는 사람들 중 90%가 중국인들이라고 했는데요.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므로 한국에 자유롭게 왕래하는 중국인들이 차량을 구매해서 타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가난한 한국이 중국보다 더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니 이건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이 내민 한국에 대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했고 결국 저는 아무런 반박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논리는 없고 자존심만 남은 처참한 상황에 직면했고 그럼 제가 직접 한국에 방문해서 한국의 열등하고 후진적인 면모를 전부 포착해오겠다며 악을 질러버렸는데요. 제가 틀렸다는 건 중국의 공영방송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뜻과 같았기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결국 저는 한국에 직접 방문해서 교수의 주장이 틀렸다는 증거들을 포착해 옴으로써 중국의 자존심도 세우고 또 한국의 가난한 실체를 공개하며 전 세계에서 모인 학생들에게 현실을 알려주기로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연휴를 이용해서 곧장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가난한 한국은 절대로 가고 싶지 않았지만 저는 복수를 해야겠다는 일념하에 마음을 단단히 먹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정말 생각지도 못한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공항 벽에는 웬 렌터카를 홍보하는 문구와 QR코드가 삽입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홍보물에는 QR코드를 스캔하면 별도의 앱을 통해 1분 만에 렌터카를 빌릴 수 있다고 쓰여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기에 저는 실소를 터뜨리며 한국은 역시 거짓말뿐인 사기국가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렌터카를 1분 만에 대여해준다니 이건 그야말로 미친 소리였거든요. 중국에서 렌터카를 빌리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 전에 예약하는 건 필수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는 렌터카를 빌린 뒤 그대로 훔치는 사람들이 많아서 렌터카를 빌리는 사람의 범죄 기록 증명서를 필수로 떼야 하고 별도의 사전 조사를 실시하는데 일주일은 걸리거든요. 또한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해도 차량의 흠집 및 상태를 확인하는데 몇 시간은 추가적으로 써야 하죠. 왜냐하면 중국은 기본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덤터기를 씌우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렌터카 사업자와 대여자 모두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꼼꼼히 사전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중국에서 모바일 예약 시스템 따위는 기대조차 할 수 없으므로 붐비는 렌터카 사무실에 줄을 기다리는 데만 한 세월이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애초에 모바일로 1분 만에 렌터카 예약이 가능하고 또 외국인의 경우 별도의 QR코드를 통해서 곧바로 렌터카를 빌릴 수 있다니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의심을 품고 찾아간 인천공항 렌터카 사무실에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렌터카 업체 직원은 정말로 저에 대한 별다른 정보를 확인하지도 않고 곧바로 QR코드에 적혀져 있던 절차를 대면으로 진행한 뒤 순식간에 렌터카를 대여해 주려고 했기 때문인데요. 도대체 한국은 무슨 자신감으로 남을 이렇게나 쉽게 믿을 수가 있단 말인가? 중국에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다간 빈털터리가 되고 말 것이 분명했기에 저는 약간의 황당함까지 느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황당함도 잠시, 저는 곧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 렌터카 업체에는 차량의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었기 때문인데요. 분명 중국 언론에서는 한국은 매우 가난한 국가라서 차량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의 숫자는 극히 드물다고 했는데, 렌터카 업체는 그러한 소식을 비웃기라도 하듯 SUV나 스포츠카, 각종 고급 및 특수 차량부터 전기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까지 정말 없는 자동차가 없더라고요. 또한 AI 시스템을 이용해 고객의 여행 요구사항, 선호도 및 예산에 따라 자동화된 추천 기능까지 제공하고 있었기에 결정 장애가 있던 저조차도 1분 만에 자동차를 렌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었고, 저는 도대체 한국인들은 뭘 믿고 그렇게나 쉽게 자동차를 대여해 줄 수 있는 거냐며 거의 따지듯 물어봤는데요. 그런데 렌터카 업체 직원은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놀라운 대답을 건네오더라고요. 한국인들은 이런 자잘한 걸로 사기를 치지 않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이미 차량 반납 시 AI 카메라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손상 여부를 검사 및 평가하므로 더더욱 렌트 과정을 오랫동안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렌터카를 훔치는 사람이 대체 어디에 있다고 그러시나요? 한국의 렌터카 사업이 자리 잡힌 이래로 렌터카를 훔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데 설마 중국인들은 렌터카를 훔치기라도 한단 말인가요? 그럴 리가요. 저는 한국인 직원의 대답을 듣고 엄청난 부끄러움이 들어 얼굴이 새빨개지고 말았습니다. 이건 중국과는 차원이 다른 신뢰의 문화였을 뿐더러 애초에 중국에서 렌트할 수 있는 차량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한국과 큰 수준 차이를 보였거든요. 일단 중국은 절도 문제 때문에 애초에 고급 차량을 대여해 줄 수가 없을 뿐더러 렌터카 업체의 자금 문제 때문에 저렴한 자동차만 대여해 줄 수 있습니다. 창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부터 대시보드를 강하게 내리쳐야만 비로소 움직이는 고물 자동차까지 중국 렌터카 업체는 사실상 골동품 차량 전시장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중국 렌터카 업체에서는 대여자에게 덕트 테이프를 포함한 각종 수리 키트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느슨한 범퍼나 흔들리는 백미러처럼 일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사용자 가이드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행 중 고장이 나면 고객이 임시방편으로 고쳐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은 그러한 열악한 중국과는 차원이 다른 시스템을 가진 국가였고, 저는 한국에서 도저히 단점을 포착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엄습하며 공포에 질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빠른 렌터카 대여를 완료한 뒤 마침내 차량에 탑승했을 때 저는 또다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 내부에서는 조금의 악취도 나지 않았고, 무엇보다 차량은 약간의 얼룩도 없이 완벽하게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렌터카가 이렇게나 완벽한 상태를 자랑하고 있을 수가 있는 건지 저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조차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이러한 공용 자동차는 함부로 사용하는 게 기본이고, 남을 골탕 먹이기 위해 일부러 더럽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중국인들은 자동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건 기본이고, 중국의 열악한 고속도로에서는 휴게소조차 거의 찾아볼 수 없으므로 운전자들은 차량 안에서 물병이나 비닐봉지에 소변을 본 뒤 그대로 고속도로에 던져버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또 다음 탑승객을 골탕 먹이기 위해 발판을 들쳐 대변을 발라놓는 경우도 허다하죠. 당연히 그러한 행위에서 비롯한 악취와 지린내는 차량 안에 그대로 배기기 마련이고, 따라서 렌터카 같은 공용 차량의 위생 상태는 처참한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은 그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단 말인지 저는 도대체 이 나라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궁금증이 해결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의 고속도로를 달리자마자 한국은 고속도로 곳곳에 휴게소가 존재하고 또 고속도로 화장실도 매우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처럼 차량 안에서 소변을 해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심지어 한국에는 고속도로 내에서 잡상인도 전혀 볼 수가 없었고,
도로 포장 상태도 제가 본 국가들 중 가장 우수했는데요. 또한 한국 고속도로에서는 중국에서는 거의 볼 수가 없는 럭셔리카들이 즐비해 있었기에 저는 중국 공영방송에서 했던 한국에 대한 발언들을 정말로 믿어도 될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경우 고속도로는 움푹 패여 있는 곳 투성이에 휴게소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서 주행 중 갓길에 차량을 정차한 뒤 고속도로에서 대변을 보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정말로 중국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였고 저는 한국의 생각지도 못한 모습에 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런 저를 비웃기라도 하듯 더욱 놀라운 모습을 보여줄 뿐이었죠. 왜냐하면 한국의 렌터카 차량은 자율주행 기능까지 제공했거든요. 저는 한국의 도로에 익숙지 않았지만 한국 차량의 자율주행 기능은 매우 완성도가 높아서 굳이 제가 운전에 참여하지 않아도 놀랍도록 완벽한 주행 솜씨를 보여주더라고요. 심지어 이 차량은 AI 기반 내비게이션 및 음성 제어 기능까지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시스템은 실시간 교통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주변 명소를 추천하며 경로를 실시간으로 조정하여 운전자가 안전하고 효율적인 경로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혼잡한 구간의 도로를 우회해서 최적의 경로대로 이동할 수 있었고 기본적으로 운전은 제가 아닌 자율주행 시스템이 대신했으므로 저는 어떠한 운전 피로도도 느끼지 않으며 매우 효율적인 여정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사실 중국은 자율주행 기능을 개발했다고는 하지만 완성도가 형편없어서 절대로 자율주행 기능을 믿을 수가 없는데요. 중국 기업들이 자율주행 기능을 시험하다가 불완전한 기술 때문에 수많은 중국 보행자들이 희생당한 건 아는 사람들은 전부 아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중국 정부가 보도 제한을 걸면서 없던 일이 되어버렸지만 말이에요. GPS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GPS 기술은 혼잡 지역이나 사고 지역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며 최적의 경로를 추천해줬다면 중국 GPS 기술은 정확도가 상당히 낮은 게 현실이기에 모든 과정을 종이 지도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제가 직접 운전해본 바로는 한국의 차량 기술력은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보다도 훨씬 더 기술력이 뛰어나 보였고 저는 한국의 기술력을 깎아내릴 그 어떠한 단서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저는 중국 언론에 속아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던 모양이었고 결국 대학교로 돌아가서 개망신을 당하는 일만이 남았던 것이죠. 그러나 한국이 정말로 무서웠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은 차량 기술력뿐만 아니라 인프라 또한 중국과는 궤를 달리했거든요. 일단 한국 고속도로 곳곳에는 실시간 교통 업데이트 및 대체 경로 제한, 날씨 알림을 제공하는 종합 디지털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덕분에 최첨단 기능이 탑재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모는 운전자도 혼잡 지점과 우회 지점을 확인할 수 있어 이동 시간을 단축하고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고속도로 앱에서는 고속도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휴게소 현황을 정확히 알려주어 휴게소의 혼잡 여부와 주차 가능 여부까지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원활한 도로 이용을 돕고 있었죠. 저는 완벽한 도로 상태뿐만 아니라 최첨단 기술력을 통해 고속도로를 마치 22세기에서나 볼 법한 모습으로 완전히 바꿔버린 한국의 모습에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의 경우 고속도로는 낡은 채로 유지보수를 전혀 하지 않고 있어서 중국의 도로 표지판은 존재하지 않거나 너무 희미해져 거의 읽을 수 없거든요. 심지어 일반 도로는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태로 일부 표지판은 현지인이 직접 작성하여 왼쪽으로 돌아가시오, 큰 나무 옆에서 우회전하시오와 같은 모호한 방향을 지시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이를 통해 더 큰 이익을 보려고 하는 일부 중국인들은 일부러 표지판을 뽑아버리고 무조건 직진하시오와 같은 가짜 표지판을 세워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직진해서 도착한 곳에는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식당이 나온다거나 하며 상상을 초월하는 사기를 치고 있죠. 자신의 가게를 홍보하려고 국가 소유의 표지판을 훼손하고 다른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주다니 이게 바로 중국의 현실인 것입니다. 물론 가짜 고속도로 요금소 문제는 더욱 심각하죠. 한국의 고속도로에서는 하이패스 시스템으로 정차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고속도로 요금을 지불할 수 있지만 중국에서는 가짜 요금소를 설치해서 운전자들의 돈을 뜯는 사기꾼들이 수도 없이 많거든요. 심지어 일부 구역에서는 지역 불법 조직들이 도로를 점거해서 운전자들에게 돈을 뜯는 등 중국은 그야말로 무법지대와 다름없습니다. 저는 다른 나라들도 중국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한국을 한번 경험해보니 저는 그동안 중국 언론에 세뇌당해왔을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저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 그동안 한국을 무지성으로 비난했을 뿐이었고 결국 한국에 대한 어떠한 후진적인 면모도 포착해내지 못한 채 쓸쓸히 미국으로 다시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국가였고 14억 중국인들은 그저 중국 정부의 소가 하나같이 한국을 얕잡아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그저 이러한 현실이 답답해질 뿐이었어요. 교수님의 말처럼 중국은 현실을 직시하려 하지 않으니 절대로 발전할 수 없을 것 같다는 확신에 가까운 감정이 들었거든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니 한국인들은 마땅히 중국어를 배워서 중국에 대한 존경을 표해야 한다. 현재 외국에서의 중국인들의 날조와 선동이 극에 치닫고 있고 실제로 이에 홀랑 넘어가 버리는 외국인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미국의 한 공영방송사에서는 이에 관한 주제로 충격적인 내용의 방송을 송출했고 이는 전 세계로 퍼지며 경악의 반응을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 방송사에서 공개한 충격적인 영상은 대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그레타라고 합니다. 그동안 저희 가족의 생활을 돌아보자면 정말 무난이라는 말만큼 잘 어울리는 단어도 없을 것입니다. 저희 가족은 전형적인 미국인의 삶을 살고 있고 이러한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최근에 저희 가족은 정말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충격적인 상황들을 연달아 겪게 되었고 아직도 이러한 현실에 어안이 벙벙할 지경인데요. 일단 저희 가족에게 닥친 첫 번째 뜻밖의 상황은 바로 한국에 관한 것입니다. IT 회사에 다니고 있는 남편은 한국과 중국 중에 선택해서 발령을 가게 될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했는데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국행 파견을 선택하려고 했거든요. 남편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선택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건 바로 미국은 딸 줄리아를 키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국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물론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고 저와 남편을 포함한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조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식을 미국에서 키워야 한다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였죠. 일단 미국은 심각한 빈부격차로 인해 치안이 매우 불안하며 인프라도 형편없어서 도시는 십수년 전에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마천루와 최첨단의 인프라를 기대하고 미국으로 여행을 오지만 생각보다 훨씬 낡은 인프라와 시스템, 그리고 기본적인 부분조차도 제대로 유지되고 있지 않은 점을 보고 실망한 채 돌아가곤 하거든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교육의 질적인 격차도 상당히 심한 편이라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초등학교에서조차 총기 관련 사고가 끊이질 않는 미국이기에 부모로서 가지는 부담감과 걱정은 상상을 초월하죠. 하지만 한국은 전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이러한 교육이나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격차가 거의 없이 상향 평준화된 꿈만 같은 나라라고 했거든요. 한국에서는 미국에서와 같이 신호등이 고장난 채로 십수년째 방치되어 있다거나 혹은 멀쩡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총기 사고를 일으킨다거나 하는 경우를 절대로 찾아볼 수 없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한국의 인재들과 기업들이 현재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면 한국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건 그야말로 꿈에 그리던 유토피아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뜻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남편의 결정에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이 그런 천국의 나라일 리는 절대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중국인들 때문입니다. 줄리아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미국인들로만 이루어져 있던 저희 마을은 정말 순식간에 인구 구조가 바뀌기 시작했고 결국 눈 깜짝할 새에 미국인보다 중국인들이 더 많은 수준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중국인들은 하나같이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며 끔찍이도 가난한 국가라며 조롱과 비난을 이어나갔기에 저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수밖에 없던 것이죠. 특히나 줄리아는 중국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기에 저는 이러한 중국인들의 한국 비하에 대해 더욱 적나라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왜 딸을 구태여 중국 학교로 보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건 바로 저희 마을은 중국인들로 인해 완전히 망가져 버렸고 저는 이런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 또한 최대한 중국을 이용해주자 싶어서 줄리아를 중국 학교로 보냈던 거였습니다. 아시아인들은 학업 능력이 좋다는 편견이 있거든요. 일단 처음에는 그저 마을에 몇 명만이 존재했던 중국인들은 달이 바뀔수록 거의 2배, 3배로 엄청난 속도로 증식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중국인들은 어느새 마을의 과반수가 넘어가 버렸고
중국인들은 이때다 싶어 본색을 드러내며 마을을 완전히 괴멸시키기 시작하더군요. 중국인들의 시끄럽고 경박한 중국어 말소리도 엄청난 스트레스였지만 중국인들은 주말마다 웬 야유회를 하겠다며 새벽까지 술판을 벌이며 고성방가를 일삼았고 또 남의 집에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중국인들의 횡포에도 제대로 된 항의조차 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중국인들의 이러한 교양 없는 행동에 항의라도 하는 날에는 이들은 보복으로 몰래 자동차 타이어에 구멍을 낸다거나 죽은 쥐나 동물들의 시체를 집안에 던져놓곤 했거든요. 결국 마을 사람들은 마을에 새로운 다수로 떠오른 중국인들에게 꼼짝없이 당하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는데요. 중국인들은 길거리에 대소변을 아무렇지 않게 보는 정말 눈이 휘둥그레지게 하는 충격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중국인들의 만행에 학을 뗀 마을 주민들은 점점 마을을 떠나가면서 마을의 분위기는 완전히 망가지고 또 여기가 대체 미국인지 중국인지 분간조차 힘들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마을 과반수를 이미 한참 넘긴 중국인들을 몰아내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 또한 딸을 중국 학교로 보내며 중국인들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취해오기로 했던 것이죠. 물론 중국인들의 수준은 처참했지만 미국으로 건너오는 중국인들은 상류층들이라고 했고 이 말은 저희 마을에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일삼는 중국인들은 전부 중국 상류층인 셈이었는데요. 그리고 중국인들은 분명 교양 수준은 낮았지만 그래도 상류층이라 그런지 영어도 어느 정도 할 줄 알았고 또 아시아인들은 똑똑하다는 편견이 있기 때문에 딸이 아시아 학교에서 공부할 수만 있다면 분명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중국인들은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앞날을 위해 조금만 감정을 절제한다면 줄리아는 동양인들처럼 높은 수학 실력과 학업 수준을 갖게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딸은 마을 내의 중국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죠. 그런데 딸이 중국 학교에 입학함과 동시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딸은 아직 유치원생밖에 안 된 매우 어린아이였음에도 난데없이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고 그래서 한국인들은 중국의 존경을 표하기 위해 중국어를 배운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왔거든요. 이건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대체 중국 학교에서는 어떤 교육을 하고 있길래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못한 어린아이가 이런 황당한 소리를 일삼는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저는 줄리아가 잠깐의 고비만 넘는다면 미국 학생들 대부분이 엄청난 약점을 가지고 있는 수학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차지하게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 결국 욕심을 내서 줄리아가 계속해서 중국 학교에서 수업을 듣도록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건 정말 최악의 결정이었죠. 왜냐하면 중국인들과 어울리게 된 딸은 급속도로 이상해졌거든요. 급기야 줄리아는 한국은 중국의 지원이 없으면 그대로 말라 죽는 최빈국이며 또 한국어는 듣기에 매우 경박하고 신경을 거스르게 하는 천박한 언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리고 한국인들도 자신들의 언어가 저주받은 언어라는 것을 알기에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마땅히 아름다운 중국어를 배우며 중국을 존경하고 중국인이 되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줄리아는 한국인들은 이렇게 배운 중국어를 이용해 세계 각국에서 중국인 행세를 하며 중국인들을 향한 많은 호의와 관심을 독차지하는 기회주의적인 민족이라며 제게 자랑스럽게 자신의 지식을 뽐내기도 했는데요. 저는 이러한 줄리아의 충격적인 주장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고 결국 줄리아의 주머니에 몰래 녹음기를 꽂아두고 도대체 중국 학교에서 무슨 교육을 하는지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녹화 내용을 들어본 저는 정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중국인들은 선생이고 학생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전부 제정신이 아니었거든요. 일단 중국인 선생들은 기껏해야 유치원생들인 아이들에게 충격적인 교육을 했는데요. 중국어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고 중국어가 이렇듯 듣기에 매우 편하고 멋있게 들리는 탓에 전 세계인들이 중국어를 배우려고 안달이 난 거라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댔죠. 심지어 딸이 그동안 말했던 것처럼 중국인 선생들은 한국어는 열등한 언어고 이러한 수준 낮은 언어를 사용하는 한국인들도 형편없는 민족이라며 이들은 중국인이 되고 싶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존심도 없는 민족이라고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이러한 교육을 받는 중국 아이들도 제정신이 아니었죠. 이들은 고작해야 유치원생일 뿐이었음에도 교실에서 꼭 한국 비하와 중국 찬양을 일삼으며 정말 어린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소름 돋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니 아무래도 중국 학교에 다니게 된 딸이 변해버린 것도
그다지 이상한 일이 아니었고, 저는 딸이 완전히 중국인들처럼 변해버리기 전에 중국 학교를 그만두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뇌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저는 마을에 사는 중국인들의 한국 비하와 또 녹음기를 통해 듣게 된 중국인들의 한국 비하를 듣다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은 끔찍할 정도로 후진적인 국가라고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마침 남편의 파견 소식이 들려왔고 저는 자연스레 한국 파견을 반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한국은 제가 생각하는 그런 국가가 아닌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진국이라고 주장했고 저는 그런 남편과 대립을 하고 있던 와중 충격적인 다큐멘터리 하나를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가 즐겨보던 시사 프로그램이 끝난 뒤 다음 프로그램으로 한국 관련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저는 시작부터 충격적이었던 이 다큐멘터리를 저도 모르게 홀린 듯 감상하게 되었죠. 한국은 전 세계에서 아무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낸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행보를 중국과 비교해본다면 한국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국가인지를 더욱 잘 알 수 있게 되죠. 생각해보세요. 한국은 국가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인구수, 자원, 식민지 등을 전혀 갖추지 않고도 인류의 선진국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다른 선진국들에서 전혀 볼 수 없는 특징이며 이런 한국의 모습을 보면 마치 한국이라는 선진국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은 느낌마저 들게 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와는 정반대죠. 중국을 좀 보세요. 중국은 비공식적으로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전부 갖춘 국가입니다. 중국은 소수민족을 강제로 병합시켰고 빼앗은 땅과 노동력을 통해 인구와 자원, 그리고 사실상 식민지까지 전부 가지게 되었죠. 하지만 지금의 중국은 어떤가요? 중국은 이론적으로 선진국으로 발전해야 맞지만 현실은 한국과의 1인당 GDP가 3배 이상 차이 나며 중국 특유의 조작 통계와 보여주기식 신뢰성 없는 자료를 고려해보건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1인당 GDP 차이는 사실상 10배 이상이라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양국의 운명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까지 갈리게 되었을까요? 물론 이에 대한 많은 이유가 있지만 요즘 대표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언어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은 언어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국가들 중 하나거든요. 일단 한국인들의 문자인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배울 수 있는 천재적인 언어며 덕분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문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세계 최빈국 시절에도 문맹률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했다는 점인데요. 이건 한국인들의 IQ가 세계에서 가장 높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한글은 자음 14개와 모음 10개로 구성되어 있어 그저 몇 시간 안에도 읽기와 쓰기의 기본을 파악할 수 있는 극한으로 효율적인 문자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언어적 효율성 덕분에 한국은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후진국에서는 글자를 못 읽는 사람들이 많아서 질 좋은 노동력을 얻기가 힘들고 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발전을 정체시키는데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아무리 가난해도 기본적으로 전부 다 글을 읽고 쓸 수는 있으니 모두가 고품질의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었죠. 놀라운 건 이렇듯 한국이 한글 덕분에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발전사는 한글을 직접 창제한 세종이라는 인물의 이념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은 한자를 배우기 어려운 일반인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한글을 개발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위대한 이념은 한글의 창제 이래 다양한 사회적 집단에서 문해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고 이는 한국의 문해력률을 100%에 가까운 수준으로 만들어 한국을 빠르게 발전시킨 것입니다. 반면에 중국은 어떨까요? 재밌게도 중국은 한국과는 정반대로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학자들 대부분이 중국의 실질 문맹률은 80%에 달한다고 보고하고 있고 중국의 지방이나 도시 외곽 지역에 사는 중국인들은 사실상 마을에 글을 읽고 쓰는 사람이 아예 없다고 하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자는 배워야 할 문자 수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이죠. 한자는 각 문자가 고유한 음절을 나타내며 특정 의미를 전달하는 문자 기반 쓰기 시스템에 의존합니다. 중국어의 기본 소양을 얻으려면 학습자가 약 5,000자 이상을 인식해야 하는 반면 원활한 대화를 위해서는 약 15,000자 이상의 한자를 외워야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한글은 그저 기본 문자가 24개에 불과하고 따라서 몇 시간 안에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자는 특정 순서대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는 여러 획으로 구성되고 일부 문자는 최대 20개 이상의 획을 가지기도 합니다. 즉, 한글 전체를 외울 시간에 한자는 오직 한 단어밖에 암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극한의 비효율적인 언어를 도대체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따라서 중국인들조차 한자를 전혀 못 쓰는 경우가 많고, 이는 한국과는 달리 질 낮은 노동력으로 이어져 중국은 그 많은 노동인구를 가지고도 발전을 전혀 할 수가 없던 것입니다. 한국은 세종대왕이라는 현자가 수백 년 앞을 미리 내다보는 통찰력으로 한자에서 벗어나 나라를 구원했고, 이렇듯 최고의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지만 중국은 저주받은 언어 때문에 발전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저는 대체 제가 무슨 영상을 보고 있는 건가 싶어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중국인들이 주장했던 건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열등함을 감추기 위해서 한국을 끌어들이는 비열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도대체 언제 왔는지 어느 순간부터 다큐멘터리 속의 영상을 함께 감상하더니 한국과 중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따로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레타, 정말 중요한 건 저런 게 아냐. 한국인들은 외국인들이 기본적인 한국어만 해도 마치 첫걸음말을 뗀 아이에게 하는 것처럼 아낌없는 칭찬을 해주는 배려심 깊은 사람들이거든. 이들은 한국어를 구사하는 행위 그 자체보다는 한국을 존중하고 한국어를 배우는 수고를 감내하는 노력을 더욱 값지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지. 그러나 중국인들의 경우는 전혀 달라. 중국인들은 외국인들이 중국어를 조금이라도 서툴게 구사하면 그 즉시 중국어 실력을 비하하며 모자란 놈이라고 손가락질하거든. 이들은 진심으로 중국을 세계의 중심이라고 여기며 세계인들은 마땅히 중국어를 구사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그러나 현실은 중국은 가난과 열악한 교육 환경 때문에 자신들조차 자신들의 언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지. 과연 우리가 이런 나라에서 줄리아를 기르는 게 옳은 선택일까?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일 줄도 전혀 몰랐을 뿐더러 제 무지와 욕심 때문에 줄리아를 중국 학교로 보냈다는 것 자체로도 엄청난 죄책감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큐멘터리는 이러한 제 죄스러운 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충격적인 내용을 송출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 한국은 세계에서 언어 덕을 가장 많이 본 국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 드라마와 K-팝, 한국 영화들이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한국 문화가 어떻게 이 정도의 인기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한국인들의 콘텐츠 제작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치면 중국은 자신들의 콘텐츠를 알리기 위해 매년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국 콘텐츠를 그대로 베낀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하고, 또 정부 차원에서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해 할리우드 유명 배우를 중국 영화에 섭외하는 등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중국 영화나 노래 중 하나라도 아는 것이 있나요? 통계상 약 80%의 외국인들이 중국 드라마나 영화를 켜고 10분의 1도 못 본 채 그대로 콘텐츠를 종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그 이유는 중국어에 신경을 자극하고 짜증을 유발하는 데시벨 때문이라고 하죠. 놀랍게도 이러한 중국어의 듣기 싫은 말소리는 과학적인 부분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중국어는 주로 단음절적인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특히 빠르게 말할 때 잘린 듯한 불쾌한 리듬을 제공하거든요. 또한 중국어의 각음절은 종종 같은 강조점을 가지며, 이는 단어 내에서 더 다양한 패턴에 익숙한 청취자에게는 고르지 못한 소리로 들릴 수 있죠. 중국인들 그 자체도 문제입니다. 중국인들은 강렬하거나 서두르는 듯한 리듬감으로 빠르게 말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들은 성격이 급해서 듣는 이를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자기 할 말만 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청취자 입장에서는 더욱 압도적으로 들리곤 합니다. 중국 콘텐츠가 인기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이렇듯 배려심도 없고 과학적으로도 형편없는 리듬을 가진 중국어는 듣는 동시에 불쾌감과 짜증을 유발하니 아무리 중국이 좋은 콘텐츠를 만든다고 해도 그 작품성이 전혀 전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혀 다르죠. 현재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콘텐츠를 사랑하고 있고, 이러한 한국 사랑이 한국어 학습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좀 보세요. 이는 분명 한국어의 매력적인 특징이 한국 콘텐츠의 인기에까지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실제로 한글은 음성학과 디자인에 대한 사려 깊고 과학적인 접근 방식으로 언어학자들로부터 찬사를 받아왔습니다. 유기적으로 진화한 많은 문자 체계와 달리 한글은 효율적이고 접근하기 쉽도록 의도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이는 언어 디자인의 모델이 되었죠. 심지어 유네스코는 한글을 귀중한 문화 자산으로 인정하여 읽기와 쓰기를 촉진하는 데 있어 그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문해력상을 수여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점은 따로 있죠. 한국어가 우수하고 듣기에 매우 편한 이유는
과학적으로도 명확히 설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어 음절은 균등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자음 모음 또는 자음 모음 자음 조합으로 구성되기 때문이죠. 이러한 구조는 한국어가 원활하게 흐르는 안정적이고 리드미컬한 품질을 제공합니다. 자음 구성만이 빈번한 언어와 달리 한국어의 균형 잡힌 음절 구성은 듣기 좋은 멜로디 사운드를 만들어내고 있죠. 결정적으로 한국어는 미묘하지만 독특한 억양을 가지고 있으며 종종 완만한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어 말의 서정적인 특성을 더하는데요. 이러한 역동적인 억양은 특히 K-팝 노래와 한국 드라마에서 두드러지며 이러한 한국어의 특징 덕분에 한국어는 표현력이 뛰어나고 모국어가 아닌 청취자에게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한국어의 음악성은 수많은 외국 팬들의 흥미를 불러일으켰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콘텐츠를 더욱 즐기고 있죠. 하지만 한국어의 가장 소름 돋는 점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한글 그 자체가 한국인들의 정신을 의미하고 또 한국인들이 위기의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힘을 모으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이 수많은 역경을 늘 극복해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러한 한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443년 세종이 한글을 도입했을 때 그의 목표는 모든 한국인, 특히 복잡한 한자를 배울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접근 가능한 언어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평등주의적 의도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한글은 포용성과 문화적 자부심을 구현하여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이익이 되도록 만들어진 몇 안 되는 문자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지금의 한국인들을 좀 보세요. 한국인들은 세종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으며 한국인들이 어려울 때 항상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힘을 합치는 것도 이러한 단일민족으로서의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인들만 사용하는 언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어려울 때 나라를 버리고 도망가거나 숨기에만 바쁜 중국인들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이죠.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중국은 각자의 고유한 언어가 있는 민족들을 억지로 병합하여 중국어를 강제로 교육시킨 국가인데 어떻게 한국처럼 단합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듯 언어만 봐도 그 나라가 어떻게 발전했고 또 왜 발전에 실패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로 접어든 지금 매체와 콘텐츠를 통해 더더욱 외국어를 접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한국어의 우수한 특성은 더욱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열어주며 한국을 아직도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속의 전문가의 충격적인 주장에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뭔가 새로운 세상이 열린 듯한 느낌마저 들었죠. 저는 한국은 정말로 줄리아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의 한국 파견은 정말 신이 주신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확신에 가까운 감정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한국으로의 본격적인 이동 전에 한국을 한번 사전 답사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줄리아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인들이 한국어를 구사하는 장면을 보고 화들짝 놀라고 말았죠. 왜냐하면 한국어는 정말로 극적인 성조가 없어서 듣기에 매우 편했고 또 노래를 하는 듯한 멜로디까지 제공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과는 달랐던 한국어를 듣게 된 줄리아는 이게 한국어일 리 없다는 듯 그 즉시 선체로 굳어 한국어를 구사하는 한국인들을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희 마을에는 한국인이 없었고 줄리아는 중국인들의 한국어 비하만을 들었지 실제로 한국어를 들은 적은 없었거든요. 줄리아는 중국 학교에서는 시끄럽고 경박한 한국어에 대한 영상만을 틀어줬다면서 저건 분명 한국어가 아닐 거라며 도저히 이러한 현실을 믿지 못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러나 남편은 귀신같이 그러한 중국 학교에서 보여줬다던 영상들을 찾아냈고 이건 중국인들이 한국을 날조할 때 쓰는 조작 영상이라며 한국인의 목소리만 의도적으로 볼륨을 엄청나게 올리거나 영상 편집 기술로 불쾌한 소리가 들리도록 한 것일 뿐이라며 충격적인 설명을 건네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어는 영어보다도 훨씬 듣기 편한 언어였기에 남편의 말은 분명히 설득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줄리아는 이러한 사실을 통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신은 분명 학교에서 한국인들은 보여주기에 미쳐있는 사람들이라고 배웠고 공항 같은 외국인들이 많은 곳에는 연기자들이 고용되어 있다고 들었다며 도저히 현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거든요. 아무래도 줄리아는 아직 무척이나 어렸고 순백의 도화지 같은 상태였기에 중국의 세뇌에 단단히 홀린 듯 했는데요. 실제로 줄리아는 서울로 가는 버스에 탑승하자마자 박장대소를 하며 자신이 뭘 했냐며 한국어는 저주받은 언어가 맞다며 신나서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버스 안에서는 한 무리의 동양인들이 엄청난 침을 튀어가며 시끄러운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데시벨이 어찌나 높던지 버스 안은 소음으로 쩌렁쩌렁 울리고 있었고 승객들 모두가 불쾌하다는 듯 인상을 한껏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정체불명의 동양인들은 버스 안에서 악취가 나는 음식까지 섭취했기에 버스 안은 무언가가 부패하는 냄새로 가득했어요. 당연히 그들이 구사하는 언어는 한국어가 아니었습니다. 마을에서 들었던 것과는 조금 달랐지만 저건 분명 중국어가 맞아 보였고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은 중국인이 맞아 보였죠. 아무래도 마을 내의 중국인들은 분명 형편없긴 했지만 아무튼 그들은 중국 상류층들이라 그나마 조용한 중국어를 구사했던 것 같았고 이들처럼 정말 일반적인 중국인들의 경우 상상 이상으로 시끄럽고 경박한 중국어를 구사하는 듯했어요. 하지만 딸은 도통 버스 안을 울리는 저주받은 언어가 중국어라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남편은 스마트폰을 꺼내 번역 앱을 실행시켰고 그들의 언어가 자동으로 중국어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결국 줄리아 또한 경악을 하는 반응을 보이며 중국의 세뇌에서 점점 풀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그렇게 저희 가족은 서울에 도착했고 시차도 적응할 겸 예정에도 없던 경복궁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대 없이 도착한 경복궁에서 저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경복궁은 생각보다도 훨씬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일단 경복궁의 정문인 장엄한 광화문은 정말 독특한 매력을 자랑하고 있었는데요. 전통적인 목조 누각에 얹힌 우뚝 솟은 석조 구조물은 마치 다른 시대로 향하는 관문처럼 느껴지기까지 하더라고요. 나무기둥의 복잡한 디테일과 생생한 색상의 회화 작품은 건축에 투입된 예술성과 헌신을 드러냈고 저는 다큐멘터리에서 본 것처럼 한국은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져 내려온 국가가 아닌 원래부터 찬란한 문화와 예술을 가진 국가였구나 싶어 감탄할 따름이었습니다. 물론 대문을 통과하면서도 경치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문 너머로 넓은 궁전터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고 멀리 북한산을 배경으로 평온함과 장엄함을 더했거든요. 경복궁은 단순한 궁전이 아니라 자연과 건축의 균형을 이루는 세심하게 설계된 장소인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물론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도 절대로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경복궁 이곳저곳에는 별도의 이어폰을 나눠주는 부스가 있길래 뭔가 싶었더니 알고 보니 한국의 웬만한 관광지에서는 해당 관광지에 대한 설명을 세계 각국의 언어로 제공하는 AI 기반 번역 이어폰을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더라고요. 이어폰은 GPS 기능이 탑재되어 있었고 경복궁 이곳저곳에 설치된 GPS 및 블루투스 센서로 인해 방문객이 접근할 때 각 장소에 대한 오디오 내레이션을 제공해줬는데요. 심지어 오디오는 위치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되었기에 방문객이 기기를 계속 살펴볼 필요 없이 저절로 장소에 대한 설명을 이어서 들을 수 있었죠. 한국은 어떻게 이 정도로 최첨단의 기술을 개발해낼 수가 있단 말인가? 저는 이러한 미국보다 기술적인 우위에 있는 선진국을 보고 가난하다고 주장하는 중국인들의 황당한 모습에 학을 뗐고 어쩌면 한국이야말로 딸이 진정으로 발전할 수 있는 천국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경회로로 이동했어요. 경회로는 나무로 둘러싸인 넓은 연못 옆에 자리 잡은 2층 건물로 연못 가장자리의 섬과 동시에 정말 환상적인 풍경을 감상할 수 있었는데요. 고요한 물빛이 자연의 거울을 만들어내며 정자와 나무, 하늘을 완벽하게 선명하게 담아냈고 경회로는 이러한 자연적인 아름다움을 온전히 담아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된 것처럼 보였죠. 북한산과 주변 봉우리의 멋진 배경은 또 어떻고요? 고궁의 거의 모든 곳에서 멀리 솟아있는 웅장한 산의 실루엣을 감상할 수 있었고 고궁과 자연경관의 조화는 분명 경복궁의 장엄함과 견고함을 더하고 있었는데요. 산은 마치 자연이 궁전을 지키는 것처럼 경복궁을 보호하는 느낌을 주었고 자연과 건축의 조화가 번영과 평화를 가져온다는 느낌을 강하게 떠올리게 만들었어요. 경회로의 고요한 물길부터 저 멀리 장엄한 산세까지 경복궁의 자연미는 그야말로 방문객들에게 한국 미학의 본질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고 경복궁은 자연과 다시 연결되고 과거의 예술성을 감상하며 활기찬 도시의 중심부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장소가 분명했죠. 물론 한국은 이러한 아름다운 유적에 더해 다양한 최첨단 인프라까지 구비해 둠으로써 현대와 과거의 조화를 더욱 완벽하게 구현해 놓았더라고요. 궁전 마당의 대화형 키오스크는 AI를 기반으로 정보와 안내를 제공하여 관광객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선사해주고 있었거든요. 이 다국어 키오스크는 전 세계 모든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며 AI 시스템을 통해 방문자 관심사에 따라 프로그램을 추천해주기까지 했는데요. 저희는 키오스크를 통해 한국 전통 한복을 대여해주는 장소를 추천받을 수 있었고
다도와 서해 체험 프로그램까지 예약하는 등 아무런 정보 없이 경복궁에 왔음에도 최고의 여행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나라가 존재할 수가 있단 말인가? 저는 경복궁에 대해 감탄할수록 이런 아름다운 나라를 감히 깔본 중국에 대한 상당한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남편의 말을 듣지 않고 한국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어떤 참사가 일어났을지 정말 아찔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줄리아 또한 한국이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는지 기존의 한국에 대한 멸시의 감정은 온데간데 없고 이곳에서의 새로운 삶을 진심으로 기대하는 눈치인데요. 한국은 정말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천국의 나라가 맞았고 저는 딸에게 최고의 경험을 선사해줄 한국에 엄청난 기대감과 감사함을 느끼고 있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